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인규입니다. 오늘부터는 베트남 30년 독립전쟁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됐는가에 관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2차 대전 직후부터 1954년 5월 디엔비엔프 전투까지 이르는 그 약 9년 동안 프랑스와 베트남 간의 전쟁에 관해서, 보통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라고 말하는데요. 프랑스는 왜 2차 대전 후에 다시 베트남을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는가에 관해서, 그리고 그 시도가 왜 실패했는가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말에 조선과 베트남이 상당히 좀 유사한 국제 정세에 처했는데, 둘 다 중국 문화, 유교 문화의 영향권을 받았고, 베트남은 1880년대에 프랑스의 식민지가 됩니다. 조선은 이제 1910년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죠. 대략 프랑스는 1858년도에 프랑스의 군대 그리고 프랑스 선교사가 베트남에 상륙을 하면서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다가 1887년도에 완전하게 인도차이나를 자기의 지배 아래 넣습니다. 대략 한 80년 정도 프랑스가 인도차이나를 지배했다라고 그래요. 인도차이나라고 하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이 인도차이나 지역을 식민지화하려 합니다, 프랑스가. 그런데 이는 사실 애초부터 불가능한 과제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서방 국가들의 위선과 기만을 드러내는 계기였습니다. 뭐냐면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같은 이른바 선진국들이 앞으로의 시대는 민족 자결의 시대다, 민주주의의 시대다, 그래서 먹고 먹히는 관계가 아니다, 모든 국가들이 평등하게 지낼 것이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뒤집은 거죠. 어쨌든 그 약속을 뒤집고 프랑스가 군사력으로 베트남을 다시 자신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으나 9년 만에 디엔비엔프 전투의 패배로 철저하게 실패했고, 그 이후에 이른바 제네바 협상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베트남의 독립 문제를 해결하려 했었는데, 그것을 다시 또 미국이 제네바 협정에서 합의된 2년 내 총선거를 거부함으로써 미국은 다시 전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똑같은 프랑스가 9년 동안 저지른 잘못을 미국은 그 후 한 20년에 걸쳐서 똑같은 길을 걷고 있죠. 보다 더 큰 규모로. 그래서 왜 그러면 프랑스는 2차 대전 후에 베트남을 다시 식민지화하려 했으며 왜 실패했는가? 그런데 그 실패의 어떤 원인을 미국은 왜 직시하지 않고 또다시 프랑스와 같이 군사력으로 남베트남에 미국의 하수인이라고 할까요? 미국을 대리하는 정권을 만들려 했을까라는 것을 알아보고자 함인데요. 우선 프랑스의 군사적 정복 시도, 군사적 재정복 시도가 왜 실패했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2차 대전을 고비로 해서 이전과 이후에 이른바 서방 제2국주의 국가와 제3세계 피압박 민족 간의 관계에서 중대한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2차 대전 이전까지는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같은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이 아메리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식민지화했다고 치면 2차 대전이 끝나고부터는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2차 대전 이전에는 서구 제국주의의 일방적 지배가 가능해졌지만 2차 대전 이후에는 그것이 불가능해졌다라는 것을 미국이나 프랑스의 지배계층이 제대로 직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영국의 처칠 총리가 대서양 헌장 같은 걸 발표해서 앞으로의 세계는 착취와 지배가 없는 세계를 만들 것이다, 민족 자결, 세계 평화, 이걸 이루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이 독립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졌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2차 대전이 끝나면서 군사력이 평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빼놓고 재래식 군사력의 측면에서는 제3세계 피압박 민족도 서유럽의 이른바 선진국 못지않은 군사력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3세계 국가들의 독립의지 플러스 서구 국가 못지않은 군사력이 결합되면서 그 독립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2차 대전 이후의 세계는
달라졌다. 지배 민족과 피지배 민족 간의 관계가 달라졌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1894년, 95년에 청일전쟁 당시에 동학농민전쟁이 있었죠. 사실 시작은 동학농민전쟁이죠. 그 당시에 그 우금치에서 뭐 일본군 기관총 때문에 뭐 5만 명이 죽었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그 동학농민전쟁 당시에 일본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조선의 농민이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대개 30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죽창 들고 올라가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일본군은 그 당시 몇 명 죽었을까? 제가 알기로는 1명 죽었다고 그럽니다. 1명. 금산인가 어디에서 뭐 지나가던 뭐 일본군을 보고 죽였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군사력 대결에서. 그 기관총으로 막 갈기다 보니까 뭐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군사력으로. 그래서 뭐 이 서양 사람들이 기관총의 발명 이후 뭐 민중혁명이 불가능해졌다 그런 말도 하는데, 똑같이 얘기를 들면 미국이 필리핀을 1898년도에 합병한 다음에 99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과 필리핀 민중 간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약 한 3년 반 동안은 일방적으로 미군이 필리핀 사람들 죽인 겁니다. 대략 한 20만 내지 30만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는 제3세계 국가들이 서방 제국주의 국가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어도 군사력의 압도적 열세 때문에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베트민, 그러니까 호치민이 이끄는 베트남 독립동맹의 경우에 1954년 3월 13일부터 5월 7일까지 55일간 베트남 서북부에 있는 디엔비엔프에서 55일간 프랑스군을 공격한 끝에 결국 프랑스의 항복을 받아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트민군이 프랑스 군에 비해서 병력의 숫자나 대포의 규모나 화력의 규모나 모두 3대1 이상으로 우위였다는 겁니다. 물론 프랑스군은 베트민이 그처럼 많은 병력과 그처럼 많은 대포를 동원할 수 있을지 전혀 예상을 못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베트민에게 그렇게 막강한, 프랑스군에게 밀리지 않는, 아니 프랑스군보다 훨씬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 베트남 사람들은 약 80년 이상 프랑스에게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독립 의지를 다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프랑스군은 베트민 군대랑 싸운 게 아니라 베트남의 역사, 베트남의 인민들과 싸웠다. 그러니까 베트남 민민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그리고 프랑스군에 못지않은, 프랑스군보다도 강력한 군사력으로 그 디엔비엔프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본다면 프랑스는 2차 대전 이후에 바뀐 국제정책 속에서 제3세계의 독립의지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군사력 역량이 얼마나 큰지를 모른 채 자신의 군사력으로 베트남을 다시 식민지로 만들 수 있겠다고 도전을 했다가 실패한 것이고, 미국은 자기의 세계 전략상 남베트남의 반공의 보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그 프랑스를 재정적, 군사적으로 지원하다가 결국은 프랑스가 깨진 다음에는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이제 고생을 한 것이죠. 지난 시간에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베트남 사람들은 1940년도에 프랑스가 나치 독일의 무릎을 꿇은 다음에 바로 그 시점에 일본군이 인도차이나에 들어와서 프랑스 식민당국을 제압하는 것을 보면서 서구 식민주의가 별거 아니네. 그 다음에 일본군이 아시아인에 의한 아시아를 내세웠지만 역시 엄청난 공출을 하면서 착취하는 거면서 아시아인에 의한 아시아, 대동아공해권도 이게 거짓말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아까 말한 그 베트남 독립동맹이 이미 1941년 5월 달에 베트남의 정치 지도자인 호치민, 그리고 군사 지도자인 보응우엔지압에 의해서 창설이 됐고, 45년 5월 달이 되면 미국의 전략 첩보처 OSS와 함께 반일본 군사작전을 벌입니다. 그때 미국으로부터 무기도 지원을 받았고요. 또한 호치민은 이미 8월 혁명, 그러니까 일본군이 패배한 다음에 혁명을 일으켜서 하노이를 장악하고 1945년 9월 2일 날 베트남의 독립기념일을 선포했으며, 그리고
호치민 이름으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과 국무부에다가 베트남의 독립을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편지를 8차례나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제 이 미국의 독립선언문과 같은 문구가 들어가 있죠. 처음 그 베트남 전쟁 소개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그 베트남 쪽의 OSS 책임자가 아르키메스 패티라는 소령, 그러니까 이탈리아 레지스탕스에 참여했던 아르키메스 패티 소령인데, 이 분은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호치민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눕니다. 그때 전한 얘기가 뭐냐면, 호치민은 나에게, 아르키메스 소령에게 왜 미국은 베트남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가? 라고 여러 번 물으면서 우리는 미국의 도덕적 지원을 바랄 뿐이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 얘기가 뭐냐면, 미국은 과거 자기의 식민지였던 필리핀의 독립을 양속했고 실제로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독립을 시켰다. 그렇다면 우리 베트남 사람들은 미국이 서구 열강 중에서 유일하게 반식민지 국가라고 생각하는데 베트남의 독립도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겠냐, 인정해달라 라는 얘기고, 나아가서 호치민은 베트남 사람들은 미국 사람 좋아한다. 그리고 미국의 독립전쟁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혁명적 역사 때문에 미국에 거는 기대도 크다. 그래서 패티 소령이요, 미국 국민들에게 베트남 사람들의 이러한 충정을 잘 전해달라. 베트남 사람들은 결코 미국과 싸우지 않을 것이다. 즉 베트남의 독립을 인정해주고 친선 우호 관계를 유지하자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패티 소령은 9월 말에 보내는 마지막 보고서에서, 왜냐하면 그때 이제 OSS가 해산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 보고서에서 그 9월 2일 날 호치민이 베트남 공화국의 독립을 선언하기 3일 전에 남베트남에 있었던 바오다이 황제가 퇴위를 합니다. 8월 30일 날.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바오다이 황제의 퇴위는 황제의 자의에 따른 것으로 호치민 임시정부와 완전히 합의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호치민 정부는 베트남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인정을 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촉구를 미국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1898년도에 그 필리핀을 정말 엄청난 그 유혈 사태를 겪어가면서 이 식민지로 삼았는데, 한 40년 해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필리핀을 독립시켰어요. 그러면서 필리핀 독립이라는 게 미국이 다른 서양과는 다른 반식민지 국가라는 어떤 근거가 되고 있는데, 45년 이후에 호치민 정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저는 미국의 세계 전략상 이 프랑스, 서독, 미국, 영국, 일본들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서유럽 재건을 위해서는 프랑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프랑스는 인도 차이나를 다시 식민지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도와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1949년 10월 달에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50년 1월 달에 중국 공산 정권이 세계 최초로 호치민 정부를 인정합니다. 이것을 미국이 보기에는 중국 세력, 중국 공산주의의 팽창이에요. 그러니까 약 20일 만에 미국은 프랑스가 남베트남에 세운 남베트남 정부를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냉전이, 특히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냉전이 사실상 군사 대결로 넘어간 것이죠. 그러면 2차 대전 동안에 이미 일본군에 의해서 인도 차이나에서 쫓겨났던 프랑스군은 어떻게 다시 인도 차이나, 베트남으로 돌아오게 됐을까? 우선 일본군이 물러났을 때는 북이 16도선을 경계로 해서 북쪽은 중국군, 남쪽은 영국군이 들어가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맞습니다. 당시 한반도에서 38도선을 경계로 해서 북쪽은 소련군, 남쪽은 미군이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한 것처럼 북쪽은 중국군, 남쪽은 영국군이 들어갑니다. 프랑스군이 귀환한 거는 45년 10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2달 후죠. 미국과 영국이 도와줘가지고 프랑스군이 도와줬고, 46년부터는 이제 프랑스군이 다시 이 베트남을 자신의 영향권 앞에 넣기 위해서, 그 당시에 베트남 내에서 가장 유력한 독립운동 세력이 호치민이었기 때문에 46년 43월, 46년 7월 해서 호치민 측하고 이 협상을 벌입니다. 협상의 내용은 뭐냐면, 우선 북부에 있는
베트남 북부에 있는 중국군을 좀 내보내자. 왜냐하면 그 당시에 16도선 남부에는 약 15,000명의 영국군이 들어왔는데 16도선 북부에는 약 20만 명의 중국군이 들어옵니다. 국민당 군대죠. 장개석의 국민당 군대인데 엄청나게 노략질을 해요. 그 완전히 뭐 살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래서 내보냈고, 프랑스 입장에서는 자기네 군대가 남북부를 다 점령을 해야 다시 이제 말하자면 베트남을 굴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 그 이전에 맺었던,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맺었던 모든 불평등 조약을 다 폐기하고 그 대신 너희들 나가라. 그래서 하노이까지 프랑스군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북부 베트남은 이미 이 호치민 세력의 영향권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호치민으로서는 독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프랑스와 협정을 맺습니다. 그게 이제 두 차례 46년 3월과 7월 달에 맺는데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자, 프랑스군이 호치민 정부의 근거지인 북베트남으로 들어와도 좋다. 그 대신에 호치민이 세운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자유국가로 인정을 해달라. 더 중요한 것은 5년 내에, 이게 1952년이라고 그래요. 5년 내에 프랑스군은 철수하고 남북 베트남이 총선거를 실시해서 통일한다 라는 합의였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46년 6월 달에 남부에다가 바오다이 황제를 다시 데려다가 황제로 앉히면서 코친 차이나라고 해서 별도의 남베트남 정부를 세워요. 그러니까 남쪽은 프랑스가 통제하는 남베트남 정부, 북쪽에는 호치민이 이끄는 북베트남 정부가 있었던 건데, 일단 북부에 프랑스군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5년 내에 프랑스군이 나가고 그리고 총선거를 실시해서 통일을 하자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한 지 약 한 2달도 안 돼서 46년 8월 달에 그 당시에 드골, 아주 강력한 민족주의자죠. 드골이 그때는 정부 수반이 아니고 이제 야인이었었는데 이런 선언을 했다고 그래요. 식민지와의 연합이, 그러니까 그동안 지난 세기 동안 식민지와의 연합이 프랑스를 강대국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식민지가 없다면 프랑스는 강대국이 될 수 없다. 이 말은 뭡니까? 협상? 그거 웃기는 소리다. 우리는 다시 군사력으로 인도차이나를 프랑스의 식민지로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프랑스는 그 전후 이 피식민지와의 관계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추잡한 일을 많이 합니다. 베트남에서 이 45년부터 54년까지 전쟁을 벌였고, 또 54년부터는 62년까지 8년 동안 또 알제리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더티와라고 그러죠. 물론 나중에 이제 드골은 미국에 대해서 남베트남에 공산 세력을 아우르는 연립정부를 세우자, 그게 해법이다라고 제시했지만 그 이전 16년 동안은 자신들의 옛날 식민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추잡한 짓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프랑스군 입장에서는 우리가 호치민 같은 농민군들, 이게 제3세기의 촌것들하고 붙으면 이길 수 있지 하고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전쟁은 그 북부에, 그러니까 1946년 11월 20일 날 하노이 옆에 하이퐁이라고 아주 중요한 항구가 있어요. 그 하이퐁의 세관 관할권, 그것은 이제 무기가 들어오고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세관 관할권을 둘러싸고 프랑스군하고 베트민이 무력 충돌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북부에는 프랑스 식민당국이 없어요. 프랑스 군대밖에 없어요. 어쨌든 붙은 거예요. 프랑스군은 이제 우리 군사력이면 베트민 정도야 이런 시골 애들이야 하고 이제 붙은 거죠. 그 이후에 프랑스가 이제 하이퐁을 공습하고 하노이로 전투가 확산되면서 1946년 12월 20일 날 도시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베트민이 불리하니까 호치민이 하노이를 떠나서 농촌 지역으로 가면서 다시 대프랑스 항쟁을 촉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발발한 것이죠. 1946년 12월 20일 날. 당시에 그 프랑스 여론조사, 이게 47년 1월 말 2월 초에 했다고 그러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이 베트남 문제 또는 인도차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무력 행사하지, 무력으로 다시 재점령해야지 하는 게 36%, 협상으로 풀자 42%, 철수하자 8%였다고 그래요. 무응답이 14%였는데, 그러니까 무력 행사를 해서라도 식민지화 하자는 게 30%였지만
협상 내지는 무조건 철수가 합치면 50%예요. 그러니까 전쟁보다는 어떻게 좀 정치적 해결하든가 그냥 포기하자라고 했는데 프랑스의 지배 엘리트들은 군사 점령을 택하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는 그 당시에 굉장히 공산당, 사회당 세력이 셌기 때문에 그 프랑스 보수파 정치인 입장에서는 인도 차이나라는 식민지를 뺏기면 프랑스의 정권이 사회당이나 공산당으로 넘어갈지도 모른다라는 공포심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47년, 48년, 그러니까 전쟁이 나고 바로 두 해죠. 47년, 48년도에 자그마치 15만 명을 파병했답니다. 15만 명을 파병했으면 엄청난 거죠. 그런데도 국민들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지금 전투를 준비 중이다 라고 거짓말했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47년, 48년의 인도차이나 전쟁은 프랑스 국민들은 지지하기는커녕 전쟁이 하고 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 프랑스군 대위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베트남에서 물론 이제 그 베트남 군대 중에는 프랑스인만 있는 게 아니라 알제리 사람도 있고 남베트남 사람도 껴 있었어요. 한 반반 됐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프랑스 군 대위가 말하기를 우리끼리만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조국 프랑스가 우리를 잊고 있다. 망각하고 있다. 그런 절망감이 든다. 그 나중에 그 48년 이후인데는 계속 집니다, 사실은. 베트민한테 못 당해요. 그때가 가서는 이제 프랑스 군인 병사들이 도대체 이 전쟁은 무엇을 위한 전쟁이냐. 조국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냐, 뭐냐. 이 전쟁의 도덕적 타당성을 나에게 좀 설명을 해달라.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군사들의 사기가 형편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사실은 이제 이 뒤에 60년, 5년도 이후에 미국의 베트남 파병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프랑스군은 농촌은 도저히 장악을 못했고 도시 일부, 그것도 낮에만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군은 베트남의 역사와 싸웠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베트남 독립동맹은 그게 단순한 군사 조직이 아니다. 그것은 인민 그 자체다. 다시 말해서 농민, 노동자, 청년, 여성, 도시 중산층, 불교도, 지식인, 예술가, 기업인, 말하자면 베트남의 애국적 시민들 거의 모두가 일부 이른바 이제 친불파죠. 그 당시로서는 베트남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빼고는 거의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 조직은 베트민의 일부였을 뿐이고 1947년 현재 베트민 휘하에 있는 병력이 약 100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군이 15만 보냈다고 그래봐야 안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1949년 8월 달에 소련이 핵실험을 하면서 미국의 핵독점이 무너졌고 1949년 10월에는 중국이 공산화가 되면서 미국으로서는 중국과 소련의 대외 팽창을 막아야 되겠네 하고 심각한 사태가 벌어진 거죠. 특히 1950년 1월 18일 날 처음으로 공산주국이 호치민 정부를 인정을 했고 1월 30일도 소련이 따라서 인정을 했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할 수 없이 2월 7일 날 그로부터 약 일주일 지나서 남베트남 정부를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1950년 2월 달에 그 국가안보회의에서 이른바 도미노 이론이라는 것을 내놔요. 쉽게 말하면 베트남이 공산화되면 인접한 라오스, 캄보디아가 공산화되고 나아가 타일랜드, 버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동남아 전체가 공산화된다. 도미노처럼 다 무너진다. 따라서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그런 이 도미노 이론을 개발했고 나아가 이제 1950년 4월 달에는 NSC 68, 그 중국과 소련 공산 세력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군사력을 압도적으로 크게 늘려야 된다라는 정책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서 1950년 5월 1일 날 미국이 남베트남에 대해서 상당한 규모의 군사 원조를 시작합니다. 그 당시엔 $10,000,000였다고 그러는데 6월 25일 날 한국 전쟁이 일어나니까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중국과 소련이 이 아시아 전체로 공산주의를 퍼뜨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시도가 한반도구나 해서 대만 해협을 막고 베트남에 대한 군사 원조를 훨씬 늘립니다. 그래서 51년도에 베트남에 대한 군사 원조가 $1억, 52년도엔 $3억, 53년도엔 $13억 해서 프랑스가 질 때까지 약 $28억. 프랑스 전쟁 비용의 60% 이상을 미국이 대줬다고 그래요. 사실 미국이 한 거랑 다름없죠. 전쟁은 돈이 워낙 많이 드는 사업이니까. 프랑스군은 1946년 12월 달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1947년 봄까지는 뭔가 좀 이기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계속 집니다. 특히 1950년 10월 달에 전투가 있었는데 자그마치 6천 명의 프랑스 병사가 전사하거나 포로가 됐다고 그래요. 프랑스가 식민지 지역에서 벌인 전쟁 중에 최대의 패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그 당시에 세계의 주목을 별로 끌지 못했죠. 왜? 그 당시에는 한반도에서 미국과 사실 북한, 나아가서 중국 간의 전면전, 정규전이 벌어지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별로 다른 세계의 이목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로서는 엄청난 패배를 당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제 어쨌든 이미 이길 수는 없는데 명예롭게 져야지. 그래서 1953년도 5월달 한국 전쟁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새로운 사령관을 보냅니다. 앙리 나바르라는 사람을 보냈는데 그 당시에 프랑스군 전사자가 7만 4천 명이었대요. 부상자는 19만 명. 미국이 54년 이후 73년까지 베트남전에서 전사자가 5만 8천 명입니다. 근데 프랑스군은 약 한 5, 6년 전쟁을 했는데 이미 7만 4천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대패를 한 거죠. 그 당시에 프랑스군은 북베트남과 라오스에도 있었어요. 라오스도 이제 독립 움직임을 보이니까 프랑스군을 이제 몇천 명, 몇만 명 군명으로 보냈겠죠. 근데 나바르 장관이 딱 보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다. 베트민을 이길 수 없다. 철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나 철수를 하더라도 쪽팔리게 그냥 갈 수는 없지 않냐. 이 전쟁에서 명예롭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명예로운 정치적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군사적 조치가 필요하다. 즉 다시 말해서 단 한 번의 군사적 승리가 필요하다. 이게 앙리 나바르 장군의 생각이었고 마침 이제 1957년 7월 달에 한반도에서 휴전협정이 조인되고 사실은 한반도의 남북분단이 사실은 고착화됩니다.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도 남북분단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네. 나바르 장군도 남북분단으로 해결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했고 나바르 장관의 속셈은 뭐냐면 농촌에서의 게릴라 전쟁으로는 도저히 수적 열사나 때문에 인민들의 협조 때문에 프랑스가 못 이기지만 한정된 장소에서 재래식 전투로 베트민하고 붙으면 그거는 프랑스군이 이길 수 있지 않는가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속 연패를 당하던 프랑스군이 어느 한 장소로 베트민을 끌어들여서 한판 붙자. 거기서 이기면 뭔가 좀 명예롭게 철수하더라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른 장소가 라오스와 북베트남의 접경지역, 북베트남 서북 쪽에 있는 디엔비엔프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베트민의 보구엔지압 장군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베트민을 몰고 북부 라오스를 통해서 라오스가 이 북쪽에서 베트남이랑 붙어 있고 그 밑에는 캄보디아가 붙어 있는데 베트남군이 바로 남베트남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베트민군이 라오스를 거쳐서 캄보디아를 거쳐서 남베트남을 공격해서 군사적으로 통일을 시켜버리자. 그래서 라오스로 진입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디엔비엔프라는 데가 바로 라오스로 들어가는 주요한 교통 요충지이고 보급로입니다. 거기를 딱 프랑스가 가로막고 자 베트민 들어와 한판 붙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1953년 11월부터 거기를 공략해서 프랑스 군대 15,000명이 디엔비엔포를 장악합니다. 여기는 이제 고원지대인데 유일한 약점이 뭐냐면 보급품을 비행기로만 공급할 수 있어요. 육로로는 안 돼요. 정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베트민이 오면 어차피 베트민도 전쟁을 할 거니까 우리가 격퇴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프랑스군이 스스로 도관에 들어간 셈입니다. 왜냐하면 베트민군이 프랑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작전으로 어마어마한 대포, 약 200문쯤 됐다고 그러는데 그 대포를 80km를 인부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80km를 옮긴 거예요. 한 번에 1인치, 한 번 움직일 때 2.5cm. 그래서 하루에 800m 이렇게 해가지고 3개월 동안 거쳐서 200문에 달하는 대포를 옮겼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3월 13일 날 베트민군이 공격할 당시에는 병력은 3대1, 대포나 이 화력은 3대1 이상 5대1. 그래서 55일 동안 공격합니다. 이때 결국은 워낙 이 전쟁이 세지니까
베트민군이 뭐 자그마치 뭐 100km 이상의 지하 터널을 파서 공격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프랑스군은 베트민이 이처럼 막강한 병력과 화력을 동원할지 몰랐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953년 대략 12월 달에 프랑스군이 디엔비엔프 고지를 점령했는데 54년 1월인가 2월 달에 제네바에서, 그러니까 한국전쟁 그리고 베를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네바 평화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1954년 2월 달에 이 제네바 평화회담에서 인도 차이나 문제도 지금 끝나가고 있으니까, 프랑스가 이미 손 떼려고 했으니까 인도 차이나의 평화 문제도 제네바에서 합시다. 그게 2월 달이에요. 그리고 3월 달에 베트민이 디엔비엔프를 공격했고, 따라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평화협상에서 누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가가 결정되겠죠. 결국 5월 7일 날 프랑스가 항복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죠. 1904년도에 일본이 러시아를 이긴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큰 사건입니다. 제3세계의 농민군이 제1세계의 최고라 자랑하는 프랑스 군대를 격파했으니까. 사실 이 3월 13일부터 5월 7일까지 프랑스군이 패배가 거의 확실시 됐을 때 미군이 개입하려고 했습니다. 독수리 작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오키나와에 있는 군병력을 동원해서 지상군은 아니지만 폭격을 해버리자, 또는 전술 핵무기를 쓰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고, 심지어 의회 결의안까지도 준비했다고 그래요. 의회에서 동의해야 되니까. 그럼 심지어 핵무기도 쓰자라고 했었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전쟁은 어쨌든 유엔에서 침략행위라고 규정을 했고, 영국을 비롯한 16개 나라가 유엔군으로 참전을 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쟁의 명분이 있었는데, 이 디엔비엔프에 대한 군사 개입에서는 우선 의회가 반대했고, 그 당시 하원 의장이던 존슨 나중 대통령, 존슨 의원, 그 다음에 케네디 상원의원, 이런 그러니까 이 의회가 반대했고, 또한 베트남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영국마저도 그거는 안 되는 일이야, 포기해 해서 결국은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5월 7일 날 디엔비엔프 전투가 끝나면서 5월 8일부터 제네바 협상에서 인도 차이나의 평화에 관한 회의가 열립니다.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요한 거는 중국도 참여합니다. 그 당시에 중국은 미국이 나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 디엔비엔프 전투로 프랑스가 군사력으로 베트남을 재식민지화하려는 노력은 실패했고, 즉 군사적 해결은 실패했고, 정치적 협상에 의해서 베트남의 평화와 독립과 통일이 다가올 수 있겠구나 하는 기회가 열린 겁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알겠지만 그 제네바 평화협상에서 나온 합의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깹니다.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으로 남베트남에 친미 정부를 세울 수 있다는 과도한 자신감이 부른 비극이었죠. 다음 시간에는 제네바 협상, 제네바 합의의 내용과 그 파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